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현주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방송에도 많이 나가시나요? 방송, 네. 지난주는 제가 좀 집안에 일이 있어서 네네네. 못 나갔는데, 네. 예, 자주 나가는 편이죠. 아, 방송은. 방송에 나가시면 주로 입장은 어떤 입장으로 나가세요? 보통 이제 분류할 때 보수 패널, 진보 패널 또는 이제 평론가적 입장. 저는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이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보수, 진보 이런 시스템은 잘 안 나가고요. 아, 네네. 왜냐하면 지금 보수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입장을 제가 대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조금 저는 꺼리는 편이고, 네네. 계속 이상하게 보면 사실 보수와 진보로 나누는 것도 적절치 않은 이슈를 가지고 서로 싸우잖아요. 네네. 저는 일단 그런 저차원적인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진영을 맹목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내가 정치인으로서 저는 공천에 목매다는 것도 아니고 내 이름 걸고 나가서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고 이제 부르잖아요, 방송에서도. 그러니까 저 혼자 불러서 이런 식으로 대담하는 경우도 그게 많고. 더 많죠, 지금은. 네. 네. 라디오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외롭지는 않으세요? 아니, 그런 상황들이? 어떤 패거리 해야 되는데. 아니 정치라는 게 결국은 이 정당이라는 것도 세력이잖아요. 네. 아니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세력이라는 것이 어떤 가치나 이상을 가지고 함께 한다면 그것은 참 좋겠지만 네. 그런 가치나 이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어떤 권력과 이익만을 쫓으면서 국민들한테 욕먹어가면서 패거리 짓는다? 네. 그건 조폭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안 하는 게 낫지. 외롭다고 조폭하고 같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외로운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양쪽으로 갈라져서 평가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저는 심각하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그래도 보수라고 해도 네. 일정하게 보수와 진보 간에도 일정한 어떤 합의되는 지점들이 그렇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범위가 있었거든요. 예를 네. 들면 한미 동맹에 대해서 그 자체를 어떤 회의를 가진다든지 문제를 삼든지 이런 건 안 했었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일본하고 관련해서도 우리의 과거사 문제, 과거 일본과의 어떤 과거 역사 문제에 대해서 근본 시각적 차이는 없었죠. 그렇죠. 독도도 네. 그렇고요. 네네. 그죠? 그래서 일단 일본하고 협력은 하되 군사적 협력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간다. 네. 그다음에 국민적 정서를 감안해서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존심을 지킨다. 네. 최소한. 그래서 일본의 극우적 성향 이런 어떤 지향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거기에 제동을 건다. 이 정도의 어떤 공감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견제를 하되 그러나 우리 옆에 있는 나라고 강대국인 만큼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한다. 중국과는 이제 삼불 정책.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물론 이제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나 이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중국이 우리를 하대하는 느낌?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마치 지금 미국하고 윤석열 대통령 비슷하듯이 그런데도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할 얘기 잘 못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중국하고 우리가 그렇다고 군사적 동맹 관계는 아닌데 네, 열병식에 참여해서 막루에 올라가서 그것을 관전하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 네.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를 들면 사드 배치 이런 거는 사실 기존의 한미 동맹에서 추가되는 어떤 전략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견들이 있었는데 큰 틀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서 거기에 큰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면서 사실 경제 문제는 전혀 못 풀었어요. 못 풀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한국의 정치 세력들이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한반도 비핵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제를 들고 갔어요. 애초에 핵 공유 문제라든가 전술핵 문제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핵 개발 문제 이런 것들을 미국하고 협의하겠다라고 들고 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보수 세력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조금씩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죠. 핵공유 네. 얘기도 있고, 전술핵 얘기도 있고, 네네네. 자체 핵무장 얘기도 있고, 네네. 뭐 미국의 확산 억제 전략에 그냥 해구산으로 충분하다 이런 네. 의견들도 있고 다 다르죠. 음.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에 있을 때 굉장히 큰 소리를 치면서 가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뭐 워싱턴 선언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를 보면 이제 허탈해요. 네. 예. 그러니까 핵 무장 포기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핵 무장 추진을 했었나요? 근데 우리나라가 언제? 아니 우리가 언제 추진했나요? 추진한 그냥 적이 없는데. 여기저기서 추진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있었을 뿐인데요. 음. 그 포기하는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왜냐하면요, 이게 그 어쨌든 핵무장을 우리가 할 여지가 있다. 또 한국은 그것을 할 역량이 있고 그래서 외국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어떻게 보냐 하면 준핵 보유국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뭐 네. 국력이라든가 실력이 핵무기 만들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만들 수 마음만 있죠. 먹으면 금방 만들 수 있는 나라들. 일본 같은 경우는 아마 한 2주 정도면 다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이제 있고 플루토늄 보유량도 높고 그 핵물질 이미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관련된 뭐 미사일 발사체나 이런 것도 다 갖고 있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좀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한 6개월 정도, 길면 한 1년.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 정도. 나로 우리 발사하잖아요. 네네네.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우주 개발로만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미사일 기술이거든요. 미사일 기술이죠. 군사 기술하고 네. 그대로 연결되는 똑같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공위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우주 발사체에 대한 기술이 뛰어난 나라들이 네. 미사일이라는 군사력도 뛰어난 나라들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과거 소련에서 축적된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군사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많이 쇠퇴하긴 했습니다만 네.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강국이죠. 우리가 너무 투죠. 네. 네. 중국보다 훨씬 앞서고 우리가 있죠. 러시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게 과거 냉전 시대에 예를 들면 전 세계의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진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서 인프라를 다 깔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소련 같은 경우에 보면 아프가니스탄 가지고 미국과 소련이 막 싸웠잖아요. 네.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러시아로 변해 있긴 하지만 과거 소련 시절에 그 소련의 수많은 민간인 또는 공직의 외교관 또는 민간 외교관 여러 활동가들이 전 세계 곳곳에 들어가서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실은 지금 러시아로 바뀌어 있지만 그건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러시아의 어떤 외교력 또는 뭐 이거 외교력이라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외교력, 정보력. 정보력 그리고 전 세계의 그 어떤 그 외교 인프라에 구축돼 있는 인프라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 예를 들면 스탄이 붙은 나라들 네. 이런 나라들은요 아예 미국 외교 그 역량은 굉장히 없죠. 부실해요. 거의 없다고 거의 봐야죠. 없다고 네. 봐야죠. 그리고 이제 이 중앙아시아 쪽이라든가 또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은 그런 역량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러시아를 보고 러시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 중국보다 더 앞서 있죠. 미사일 기술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북한에서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크림반도 쪽에 있는 러시아에서 교육받은 미사일 그 연구자들을 납치해 왔다는 설도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나로 개발하면서 네. 러시아에다가 기술 이전을 요구를 해서 네. 러시아가 모델하고 그다음에 어떤 뭐 이론 체계를 우리나라한테 주기로 했는데 잘못해서 그냥 원본을 그냥 줬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다시피 우리가 사실은 미국은 오히려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이렇게 엄격하거든요. 엄격하죠. 네. 그래서 러시아가 그런 기술들을 많이 이렇게 이전을 해요. 네, 네. 미국보다는. 그래서 우리도 우주 기술과 관련해서 사실 그동안 러시아에 많은 도움을 받긴 했죠. 네. 지금 007 영화가 그걸 대변해주고 있어요. 007 영화에서 과거의 악은 러시아였잖아요. 소련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누군가 하면은 소련에서 흘러나온 핵무기들을 보유하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이 악의 축이야. 네. 그게 지금 사실은 현실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여튼 그래서 이제 핵무장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씩 툭툭 던지긴 했지만 제가 볼 때 이번에 굉장히 어이없게도 워싱턴 선언에서 핵무장 포기 선언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거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한번 네. 하죠. 자, 일단
간결하게 가기 위해서 네. 의원님 입장부터 물어볼게요. 의원님 핵무장 찬성하세요? 저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갈수록 불가피하지 않느냐. 네, 갈수록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네, 그렇게 유승민 의원도 핵무장론 네. 주장하시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 핵만 문제가 됐을 때는 저는 그때는 한미동맹 또는 핵 확산 억제 전략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핵이 아니라 네. 지금은 그런 자주 주권 차원이 국가로서의 아니죠. 핵이 필요하다.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중국과 러시아도 굉장한 위협이 되고 있잖아요. 또 네. 앞으로 이러한 어떤 뭐 미국은 이것을 신냉전이라고 부르지만 어쨌든 이 자국 중심주의가 굉장히 확산될 때 이 네. 러시아와 중국을 우리가 과연 이 나라들로부터 어떤 위협, 뭐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어떤 전쟁 상황까지 가기는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위협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우리 큰 소리 칠 수 있을까? 음. 거기다 미국은 태평양 건너편에 있잖아요. 네. 한미 동맹만 가지고 미국이 만약에 러시아와 중국하고 어느 순간에 협상을 하는 상황으로 도입하게 되면 그죠? 네. 이런 상황을 우리 더 이상 하지 말자라든지 네. 뭐.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한반도 내지는 그 동아시아와 정세와 관련해서 미국이 과연 우리하고 그런 전략을 긴밀히 논의를 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는 정해진 것을 통보받을 뿐이잖아요. 네, 군사적으로도 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러시아와 중국이 바로 인근 지역에 있으면서 상당한 어떤 군사적 강대국이잖아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이 나라로부터 우리의 주권국으로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저는 필요하다. 그다음에 북핵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면 일본하고의 군사협력 이 충분하냐라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사실 일본은 어떻게 믿습니까? 자체적인 어떤 군사 또는 패권국으로서의 야욕을 틈틈이 드러내고 있고 또 우리하고는 상당한 어떤 갈등 관계가 지속되어 왔었죠. 그러면서 제가 볼 때 일본의 꿈은 결국 군사적 재무장을 통해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 이번에도 보니까 전혀 사실은 없어진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일본은 우리가 군사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나라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 의존해요? 그러면 미국이 이제 문제인데요. 그럼 한미 동맹으로 충분하냐? 네. 그때 그 소련이 한참 이렇게 핵과 관련해서 소련이 위협이 될 때 네.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가 핵 무장 선언을 했죠. 네. 그래서 특히 뭐 영국이야 미국하고 워낙 가까우니까 형제니까. 좀 다른데 프랑스의 핵무장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유엔에서 제재 결의까지 했던 걸로. 나토에서 탈퇴했습니다. 네, 프랑스가. 그래서 뭐 네. 굉장한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드골 대통령이 드골 한 얘기가 대통령이죠. 뭐냐. 미국이 과연 뉴욕을 버리고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버릴 것이냐. 아, 맞습니다. 그 이야기 기억이 그 얘기 납니다. 했잖아요. 네. 저 똑같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가셔서 확산 억제 전략이니까 해구선 제공에 대한 거를 공언을 받았죠. 뭐 성명 같은 걸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뭐 그냥 문서상의 성명에 불과한 것이고. 립서비스죠. 립서비스. 그렇죠. 없는 것보다야 네, 낫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미국이 그러면 똑같은 얘기예요.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포기할 것인가? 핵전쟁이라는 것은 이것을 상대를 견제할 수 있을 때 일종의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핵을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네. 이미 공격을 당해서 폐허가 된 다음에 보복하는 능력만 있다라고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미국이 우리한테 제공하는 해구사는 사전적인 것보다는 사후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미국은 자국의 안전이 더 우선되기 그렇죠. 때문에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사실 북한도 핵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남한을 겨냥해서 핵 이야기를 한 적은 없어요. 네. 대부분 일본이라든가 미국을 겨냥해서 핵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북한도 한편으로는 자국의 어떤 그 자주국방을 미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 그게 그런 게 핵의 있는 목적이죠.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게. 이제 우리는 지금 보면 이게 그냥 군사적인 그 어떤 위협만 있을 때는 또
미국의 해구산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저는 해왔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 안보적인 문제가 경제적인 어떤 약점으로 계속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핵 그 우산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한 보장으로서의 경제를 뭐 표현하자면 마치 좀 뭐 인질된 거 비슷하달까 인질돼서 뭐, 볼모가 된 것 예. 같은. 누구 아니. 표현하면 쪽팔리고 있다. 뭐 예. 아니 그러니까 동맹국들한테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전략 산업들 반도체 그다음에 뭐 이런 어떤 전기차의 문제들, 배터리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 자유무역 질서에서 용납되지 않은 굉장히 부당한 얘기를 미국이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네. 전기차 이번에 보조금 하나도 못 받고 전부 미국산 자동차만 받았는데 혹자는 일본과 독일하고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본하고 독일은요.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난번에 기억하시죠? 현대차.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미국에 공장 설립하겠다. 미국 노동자들 많이 고용하겠다. 이래가지고 미국에 공장 설립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네, 네, 네. 그런데 우리한테는 보조금 안 준 것은 일본, 독일 차에 보조금 안 준 거하고 저는 완전히 다른 얘기고 네, 네. 그때 우리가 미국에다가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했을 때 미국이 뭐 어떻게 나왔나요? 그냥 뭐 모든 걸 다 뭐든지 내줄 해줄 것처럼 것처럼 이야기했죠. 얘기했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래서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면 우리나라 일자리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박수를 쳤지 않습니까?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무 그게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모든 조건 어떠냐 전부 다 유인해놓고 조건을 나중에 사후적으로 법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게 뭐냐 그러면 그걸 기대를 했느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에 그걸 위해서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LA타임즈 기자가 질문했던 내용인데 사실 동맹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의 정세는 구냉전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냉전은 자유무역 질서와 자유주의적 질서를 팽창하기 위해서 나랑 같은 편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조건적인 지원과 원조를 그렇죠. 아끼지 않았죠. 서유럽 같은 경우는 마살 플랜을 했고 그럼요. 그다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원조를 엄청난 했고 원조를 일본 부분도 해주지 사실 않습니까? 미국이 시켜준 거예요. 어떻게 그럼요. 보면.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맹국들이 그 그늘 안에서 또 불을 구가할 수 있었던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은 가만히 보면 동맹이라는데 도대체 뭐가 동맹이냐? 동맹이라고 이렇게 우리에 가둬놓고는 뭔가 이렇게 빨대 꽂아서 그러니까 오히려 동맹이 아니면요 그렇게 함부로 못해요 보니까 네, 네, 네. 그죠? 예, 근데 예. 동맹이니까 전략 산업의 어떤 산업의 전략적 동맹에 함께해라. 그러니까 중국하고 거래하지 말라. 중국에 팔지 마라. 막 이러면서 압박을 다 하면서 아니 지금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한중 FTA도 돼 있고 WTO 체제에서 윤석열 정부가 삼성과 SK 하이닉스에다가 네. 중국에 반도체 팔지 마라 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제조약상? 얘기를 대놓고 하잖아요. 물론 뭐 네. 몰래 할 수는 있겠지만. 네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보면 그 얘기한 게 뭐냐면 이제 그 미국의 전략 보좌관인가요? 커비인가? 그 사람이 네네네네. 얘기한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마이크로컴이죠, 그게. 예예예. 미국의 그 반도체 회사의 메모리 반도체 중국이 수입 금지를 금지를 했잖아요. 했죠. 그러면 이제 중국의 물량이 부족하니까 네. 메모리 반도체를 다른 나라 회사로부터 대체해서. 사지 않겠습니까? 네. 가장 유력한 게 우리나라 삼성전자죠. 그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중국이 마이크로컴을 갖다가 이렇게 배제한 거에 대해서 아무런 그 불이익을 못 받으니까 니네가 거기 팔지 마. 응? 대신 중국에다가. 복수해줘. 중국에다 팔지 말고 중국이 물량이 부족해서 난리가 나도록 해. 이게 지금 저는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느냐 과연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안보적 이유라고 하는데 메모리 반도체는요 사실은 조금 달라요. 네. 아시겠지만 펜타곤이나 이런 국방 쪽에서 쓰는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이지 네. 메모리 반도체는 좀 이게 소비재 쉽게 말하면 USB야 USB.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우리나라 이제 SK 하이닉스는 몰라도 하이닉스는 좀 시스템 반도체 쪽을 많이 하니까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니까
이번에 그 반도체법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실 때 미국에다가 이거는 안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국방이라는 게 아까 뭐 인공위성 얘기도 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정보 싸움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유예 기간을 더 늘려달라. 네. 라고 저는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뭘 알아야지 그런 이야기를 하지. 네? 근데 전혀 못하고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인데 그것도 저는 매우 부당하다. 그러면 미국이 자유무역 질서가 아닌 보호무역, 철저한 보호무역과 자국 중심주의로 가는데 이 속에서 그럼 무엇을 위한 가치동맹인가라는 질문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그 얘기 우리나라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에 기자 질문의 답변이 와 정말 대단했습니다. 반도체 원래 우리가 만든 거다. 그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 답변이. 뭐 그렇게 따지면야. 그리고 이제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다. 그 이야기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반도체 원래 우리가 만든 거였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반도체 이 제조 기술, 제조 시설 이런 거 다 갖고 오겠다. 완전히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발표난 걸 보면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반도체 매출이 작년 대비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났다. 그리고 1분기 전체 영업이익은 95.5%로 급감을 했거든요. 네네. 거의 뭐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이거 망해가는 상황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어떻든 간에 뭐 투자를 많이 하긴 합니다.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네. 그렇긴 한데 이 상황이 지금 반도체 적자가 1분기에만 4.6조예요. 네네. 4.6조. 그래서 이렇게 적자를 갖다가 분기 단위에서 기록한 거는 1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옛날에만 2008년, 2009년 이제 금융위기 때죠. 리먼 사태 때. 네, 그때 이제 적자가 연속 적자를 막 낸 적이 있어요. 분기별로. 네네네. 근데 그때도 적자 규모가요. 분기별로 몇 천억밖에 안 됐어요. 물론 그때 삼성전자 규모가 굉장히 작았긴 네네네. 했지만 근데 지금 분기 적자가 4.6조잖아요. 충격이죠. 삼성전자가 지금 제조업 회사로는 뭐 테슬라 뭐 이 몇 군데 빼고는 거의 제조업 회사로는 세계 기업 순위 한 3, 4위 정도 할 거야 아마. 전체 매출액으로는 이제 금융회사들이 워낙 큰 데가 많으니까 뭐 20위 이렇게 되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제조업으로는 세계 최고죠 사실은. 네. 그래서 영업이익도 그 아까 95%가 급감을 하는 바람에 거의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순이익도 뭐 엄청나게 줄었고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이렇게 계속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좀 지금 경기가 안 좋아. 그러니까 네. 경기가 살아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든가 아니면 뭐 전쟁이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든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미국 중국 문제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영향을 받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미국이 빠진 그 반도체 시장에 메모리 시장에 중국에다가 우리 걸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하게 아예 딱 미국에서 짚고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시장도 제일 큰 시장은 중국이잖아요. 네. 그다음 그러면 미국일 예를 거고. 들어서요, 뭐 미국에서 보조금을 못 받는다. 이거는 오히려 약한 거죠. 네. 자기 나라에서 보조금 주는 거니까 네, 야, 네. 중국산 배터리 쓰는 차는 안 주겠어. 라든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것도 보호무역이지만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중국에다가 메모리 반도체를 판다. 삼성전자가. 그럼 미국하고 직접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못하게 압박을 한단 말이에요. 뭐 대륙 봉쇄령이네 거의.
그러니까 그럼 이것이 그럼 메모리 반도체가 그렇게 안보에 직결된 어떤 무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물론 뭐 돌아 해서 전혀 쓰지 않는다라고 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시스템 반도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치면 뭐 중국에 사람도 못 가게 해야지. 그럼 미국은 그럼 중국하고 거래를 안 하냐? 미국은 오히려 무역량이 늘어났어요. 일본도 늘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값싼 중국산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세 네. 같은 경우는 거의 중국산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안보 전략적 측면에서만 이걸 신경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는데 결국엔 제가 보면 뭐냐 중국만이 타겟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반도체에는요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이렇게 동아시아에 집중돼 있거든요. 네, 역량이. 네. 그리고 그것도 생산 시설도 그렇고요. 네네. 근데 이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네. 우리가 원래 기술 갖고 있었고 설계 다 해주고 다 했는데 생산 알고 보니까 쟤들이 다 하는구나. 네. 근데 아시다시피 반도체 생산 역량은 우리가 반도체 같은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들어보면 반도체는 생산에 따른 노하우가 굉장히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데나 그냥 공장 새로 세운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요구해서 삼성전자 설사 미국에 세운다고 그래도 그동안 생산을 하지 않았던 미국 노동자들이 반도체 그 수율을 맞추기가 쉽지가 누가 않아요. 어떤 경제 전문가가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실은 다 노하우예요. 이 어떤 반도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걸 생성한다고 그러고 필라멘트를 생성하는데 네네네. 기둥 같은 걸 생성을 하면 예, 예, 어디 예. 통 안에 저 보니까 통 안에 넣어서 생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르는 거예요. 네네네. 그 자르면 이게 뭐 웨이퍼도 되고 뭐도 되고 이제 자르는데 그걸 아주 이렇게 그 얇게 세밀하게 예. 자르는 기술 그리고 이것을 아주 세밀하게 오차 없이 만드는 기술 그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노하우고 사실은 기계에 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이 노동자들의 어떤 고도에 숙련된 네, 그 네. 노동자들이 필요한 거라서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그것을 수입해서 다 썼는데 보니까 동아시아에서 다 하고 있네. 근데 이 반도체가 앞으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의 핵심이 되네요. 그럴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산업의 쌀이라고 하니까. 컴퓨터로 다 되는데 네, 거기에 네,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 동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반도체 생산 인프라를 미 대륙으로 옮기자. 그래서 뭐 멕시코까지 봐줄게. 뭐 이런 네. 거잖아요. 바이든 이야기가 그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 대륙을 다 옮겨서 아시아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왜냐하면 중국하고 계속 디커플링하고 있으니 무슨 일이 대만에 전쟁이 나든 한반도에 전쟁이 나든 반도체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아시아하고 자기들이 모든 걸 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종국적으로 저는 이것이 하나의 어떤 서구 사회의 아시아에 대한 공포가 아닌가. 동의합니다. 예, 그런 네.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중국만의 문제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실 미국이 네. 뭐 동맹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미국의 우선순위는 뭐 앵글로색슨 국가들인 거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국가들. 뭐 한국이라든가 일본은 사실 뭐 3순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을 미국이 한때 이용해서 소련을 견제했잖아요. 예. 그거하고 비슷하다는 생각도 저는 좀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전히 동맹이고 우린 가치를 함께 공유하죠. 자유주의를 공유하지. 지금 많이 무색해. 이런 보호무역에 무슨 자유주의 얘기가 나오고. 근데 어떻든 간에 궁극적으로 자기들 편이긴 하지만 이용이 할 필요가 있을 때 이용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자기들 대륙을 다 옮기겠다 생산시설을. 근데 미국의 노동자들은 손이 고무손이에요. 고무손. 섬세하지 못한. 네, 이 뭐 안 돼요. 네. 그리고 뭐 다 막 좀 덜렁덜렁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노동자들이라는 게 우리 아시아인들처럼 충직하지 못하거든요. 네, 네. 아주 성실하잖아요. 대단하죠. 아니 뭐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러한 거를 따라잡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뭐냐 우리한테 미국 노동자들 훈련까지 시켜줘. 노하우 다 제공하고. 그래서 아마 저는 한 5년 정도 보고 있다고 봐요, 미국이. 그래서 5년에 걸쳐서 이 반도체 산업을 미국 대륙으로 완전히 이동을 하면서 5년 후에는 씨를 말리겠다. 근데 이것이 저는 이제 걱정거리가 우리가 중국도 견제해야 되고 중국이 참 두려운 대상 중에 하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붙은 나라 입장에서
중국이 정말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히 몰락해버리면 그럼 우리 경제에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건 바로 이게 뭐 경제 조금만 알면 물류도 그렇고 모든 것은 이게 옆에 나라가 잘 살아야 우리도 잘 우리 사는 사실 거거든요. 중국의 경제 부흥에 힘입어서 선진국이 된 건데. 네. 네.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떻든 저는 좋아 미국이 얘기하는 거다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전체주의 국가고 네, 네. 상당히 두렵죠 우리 입장에서도. 그래서 미국하고 같이 견제하긴 해야 돼. 그런데 다만 그때마다 저는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지 때때로가 아니라 아니 그냥 모든 면에서 우리가 그냥 종속되어서 미국 위주의 어떤 전략에 휘둘려서 우리의 생존하고는 관계없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내주더라도 야 우리 이거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큰 소리 치면서 우리 이거 내줄 테니까 네 뭐 줄래 하면서 해야지. 그렇죠. 그냥 다 줘버리면 그다음에 우리 뭐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핵이라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 북핵이 굉장히 위협적이다 보니까 자꾸 한미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편 우리가 미국을 비롯해서 동맹국들하고 경제 협상을 하는데도 우리가 저자세가 되는 어떤 요인이 된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네. 다시 넘어가고요. 그 제가 이제 김현종 그 통상교섭본부장 했던 분 이야기를 전해 들으니까 네. 그분 이야기는 의원님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반도체 기술을 줘도 미국은 결국 습득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결국은 다시 도려낼 거다. 고무손. 네, 다시 도려낼 거다. 근데 이게 바이든과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철강하고 자동차 산업이 쇠퇴했던 러스트벨트가 원래 민주당 표밭이었다는 거예요. 네. 이제 중부에 있었던 네. 도시들 이런 쪽들이 자꾸 이제 트럼프 때부터 해서 공화당 쪽으로 넘어가니까 거기에 당장의 일거리라도 줘가지고 이 그 스윙보트 하는 주 한 서너 개 정도만이라도 다시 민주당 쪽으로 당겨놓자. 라는 그 전략적이 오히려 여기에 작동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전략도 그런 있겠죠. 비판을 내년에 하더라고요. 또 선거도 있고요. 선거도 있고 하니까. 미국도 민주주의 국가니까 선거 그렇죠. 이기는 게 최고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도 엄청나게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원하는 거 하나도 못 받은 네, 셈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의 이제 노동자들한테 어필은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어필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는데 네. 어떻든 그런데 미국의 전략이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 미국이 중동에 대해서 원유를 가지고 쓰던 전략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과거의 군행전 시대를 비롯해서 이럴 때는 원유가 최고였으니까 네. 전략 물자 가장 큰 전략 물자 석유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중동의 여러 나라들의 어떤 왕정을 지켜주면서 네. 미국이 어떻게 보면 그걸 거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각국의 이제 개별 국가의 독재 체제를 보호해준 나라였어요. 그러니까요. 그 어떻게 보면 그런 네. 셈이 됐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하고 좀 다르기도 한데 무슨 자유주의야. 자국에 대해서 자기 나라 안에서만 자유주의야. 자국 내에서만 자유주의.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석유와 관련해서 또 달러 패권도 유지하고 네. 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석유의 중요도가 옛날만큼 그렇게 크지 그러죠. 않잖아요. 미국 입장에 셰일 혁명도 가스가 있으니까 일어나고 또. 또 뭐 어차피 전반적으로 서구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 원유나 이런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보다는 어쨌든 그것이 명분은 이제 기후 변화를 내세우면서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쪽으로 네.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이제 원유의 중요도가 그만큼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발을 뺀 거죠. 네. 그러니까 중동이 전략적 가치가 과거만큼 크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지금 뭐냐? 지금 과거의 원유 같은 게 지금 반도체예요. 반도체다. 예. 네. 그러면 그 반도체를 어디서 하고 있냐? 동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쭈삣쭈삣하는 거 이게 뒷골이 이게 뭔가 옛날에 중동 같은 그런 지정학적 그 리스크가 이제 동아시아에서 일부러 만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요. 최근에 제가 이제 들은 두 가지 음모론이 북한의 7차 핵실험 문제하고 5년 안에 중국이 대만 침략한다. 그래서 제가 중국 전문가, 이제 중국에서 학예하신 분이에요.
전혀 그럴 계획이 없대요. 중국이. 계획이 없을 뿐더러 중국이 대만과 분쟁을 일으키는 순간에 위구르 문제도 있고 티베트 문제도 있고 각자 다양한 이 소수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중국이 쉽게 움직일 수 없다는 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에는 아직 좀 일러요. 많이 제가 볼 떨어지죠. 때. 그러니까 오히려 러시아보다도 못해요. 그 네. 인프라들은. 네. 왜냐하면 러시아는 소련에 구축되었던 여러 인프라들이 있고요. 그렇죠. 네. 중국은 이제 와서 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는 해도 이게 깊숙이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제 세계 패권국이 되려면 결국에는 자기만 잘 살고 강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 패거리가 많아야 되는 네, 거 네.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의 패거리가 그리 많냐? 아직 좀 조금씩 생기고는 있지만 거의 없어요. 네, 아시아만 보더라도 라오스라든지 캄보디아 정도만 있지. 그 뭐 크게 의미 있는 뭐 네, 그 뭐 큰 의미 있는 나라도 아니고요. 예. 나머지 나라도 친미적이거나 아니면 중립이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 북한 정도가 그나마 센 축에 들겠네요. 네, 근데 북한도 뭐 사실 중국하고는 여러 가지 또 네, 네. 원래 북한의 건국 과정을 보면 북한은 이제 친소죠, 친소. 친소하다가 네, 친중하다가 그러니까 친중 쪽은 역대 보면 북한도 계속 그 숙청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떻든 간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중국은 지금 현재 세계 패권국은 아니고 아시아 패권국 정도 된다. 아시아 지역 패권국? 지역 패권국이에요. 현재 중국의 이제 그 스탠스 포지션은. 네. 근데 우리는 이게 지역 패권국, 우리가 아시아니까 중국이 신경 쓰이죠. 그죠? 근데 이런 상황이라 사실은 중국이 뭐 미국을 하고 같이 싸우고 이거는 아직 전혀 불가능한 얘기고. 그 러시아하고도 다른 게 러시아는 사회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네. 사회주의 국가고 이 사회주의적인 전통에 의해서 플로레타리아 국제주의라는 것을 유럽 전역에 퍼뜨렸어요. 그런 게 있죠. 네, 근데 중국은 그런 사실 게 이게 말이 공산주의지 이게 중화민족주의거든요. 제가 볼 때 그게 민족주의예요. 네, 민족주의 봉건 국가예요. 이거 솔직히. 민족주의. 예, 예. 민족주의 봉건 전체주의 국가. 네, 봉건 전체주의 국가죠. 예. 동양식 그래서 전제군 주제. 이게 지금도 보면 중국이 시진핑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민족적 자부심 이런 거 맞습니다. 강조하죠. 네. 한족에 뭐부터 예. 해서 중화민국의 뭐 중화 중심 질서를 회복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중화라는 게 중국의 문화를 가지면 다 같은 민족이라고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거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동아시아 외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그렇죠.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유럽하고의 관계에서도 보면 단지 중국을 경제적 파트너로서 유럽이 그거 할 뿐이지 이것이 어떤 패권국을 인정하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중국이 뭐 미국하고 대등한 어떤 패권국이 되려면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고 다만 미국 입장에서 잠재력을 좀 죽이겠다. 네, 네. 그다음에 이 중국을 계속 눌러서 성장 속도를 늦추겠다. 뭐 네, 이런 거 아닐까 그런 제가 것 볼 같아요. 때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 지역 패권국인 중국 입장에 대만은 근데 대만은 이제 마치 우리나라가 한반도와 부속 뭐 도서로 한다 이런 것처럼 중국은 예로부터 이제 대만을 그렇게 본 거죠. 우리는 네. 북한을 그렇게 네, 보는 네. 것처럼.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부분에서 사실 이미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양에서 중국을 본 그 오리진으로 인정을 하고 대만하고 단교를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미국이 그렇게 주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의리 없이 그렇게 했죠. 우리도 그렇게 한 거 네,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중국이 네가 그거고 형이야. 우리는 대만하고 단교하겠어 네, 하고 네, 우리 네. 대만에 여행 가고 본격적으로 한 지도 얼마 안 돼요, 네, 네,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홍콩이나 마카오 정도로 생각해 왔던 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데 중국이 보면 대만 당연히 우리 땅인데 왜 니네들이 자꾸 간섭을 해? 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대만을 침공하냐? 근데 제가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현대전에서 그 대만이 생각보다 굉장히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보통이 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중국 바로 양안에 있는 게 아니고 네. 굉장히 엄청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홍콩하고 다르잖아요. 홍콩은 예, 예. 다리로도 연결되지만. 예, 예. 그러면 그렇게 떨어져 있는 나라를 침공할 때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제 보통 전투기로 이제 공습을 하는 거. 근데 네. 그거는 보통 약간의 도움은 될지 몰라도 결국에 상륙 작전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저는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륙 작전을 대만이 어떻게 하지? 대만이 그 북쪽에
그 중국 쪽에 전부 다 산지예요. 산이 그러니까 3,000m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산 구릉지더라고 다. 예. 그러니까 아니 거기에 중국이 상륙 작전을 한다. 그게 상륙 작전이 가능할까? 그리고 그 동안에 그럼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으로 그까지 가야 되는데 무슨 대형 선단 옛날에 무슨 재래식 전쟁도 아니고 바다 건너 바리바리 굳이 가능한가? 그 사이에 그럼 미국 가만히 있나?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과도하게 미국 쪽으로 붙는다거나 법률적으로 독립한다라고 하지 않으면은 그 적대적으로 침략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입장을 바꿔서 시진핑 같으면요, 그냥 대만의 친중 정권을 수립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어요. 그게 목표죠. 네, 지금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남북 관계하고 달라서 대만하고 중국은 자유왕래를 하고 있고 경제 투자를 상호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서 뭔가 간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게 미국의 극우 싱크탱크에서 만든 음모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저는 전쟁의 가능성은 진짜 이게 국지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대만보다는 오히려 북한에 더 가능성이 있다. 오발에 의한. 네, 어떤 이제 북한의 오판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다음에 저는 그래서 일본이 자꾸 이 남북 관계나 한미 관계나 이런데 어떤 군사적 동맹 관계에 일본이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일본은 그렇게 뭔가가 발생하는 게 일본의 이익에 국가 이익에 부합하거든요. 역사적으로 네. 윤효 사건도 갈등이 나서 침략을 했고 네. 중국과의 전쟁도 이상한 갈등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침략을 했고 그런 하나의 도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핑계로 동해안에 이제 그 자위대 이제 해군이 출동을 한다든가 얼마든지 그럴 러시아를 가능성이 방어하겠다, 중국을 방어하겠다 그렇죠. 이런 목표를 그럼요. 그래서 만에 하나 러시아나 중국이 개입할 수 있지 않냐. 네. 그리고 북한이 혹시 일본 대륙에 대해서 일본 그 섬에 대해서 뭐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지 않냐. 이런 핑계를 대고 동해안에서 이제 연합 작전을 하자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미국은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한미연합군 빼고는 그죠? 그러면서 사실 미국을 자꾸 이렇게 추동하면서 일본이 상당히 많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고 저는 그래서 확전될 가능성도 높잖아 있다. 일본은 또 러시아하고 북방 영토 분쟁도 있고 하니까.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독도를 계속 탐을 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본의 가장 큰 목적은 보통 국가화거든요. 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군사력을 정상적으로 국방을 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평화헌법을 삭제하자 이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떤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럼 그 사건이 뭘까? 그럼 한반도의 어떤 위협적인 상황. 동북아에서의 아니면 국지전. 뭐 대만이든 뭐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만이 일본이 그걸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은 자기 나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2차적인 부분이고 그것이 너무 확대돼서 자기 나라에 일본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않으면 크게 오히려 보통 국가화만 할 수 있으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은 저는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한반도 문제에 계속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리가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만저 아까 이제 제가 핵 얘기를 한 게 그럼 이것이 핵을 자, 핵을 가지면 그러면 일본도 견제가 됩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그냥 우리가 자율적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뭐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모든 나라, 북한은 물론이고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10위권에다가 통상규모 거의 6위, 7위이고 그런데 모든 지금 이러한 어떤 그 국제 정세 특히 안보적 측면에서의 어떤 우리의 약점. 근데 우리 국방력 자체는 전 세계 6위입니다. 이 군사 투자 엄청 하고 있거든요. 쓸데없이 육군 투자 많이 하고 있죠. 육군에 너무 많이 하고 사실은 지금 이것도 완전히 차원 바꿔요. 왜냐하면 지금은 북한도 북한이지만 우리의 위협은 전 세계 지금 사방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해군과 공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해군에 사실 투자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로워져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북핵으로부터의 자유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강대국의 압박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뭐 우리가 무기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한다 만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러시아가 우리를 위협하고 또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또 중국이 우리 위협하는데 또 반면 미국은 말 안 들을래 하고 또 모든 경제적 이권을 다 흡수해 가고 근데 우리는 한마디도 못 여기에 근원이 저는 군사적 의존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근데 역으로 이런 비판도 할 수 있죠. 핵에 의존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은 중국이 우리를 핵으로 가지고 위협한 적이 없어요. 러시아가 그럴 우리를 핵으로 가능성은 위협한 적은 별로 없어. 저는 그럴 정도의 가능성은 별로 없다 네, 이렇게 네. 보죠. 근데 어쨌든 어떤 일이 발생을 만에 하나 했을 때 어쨌든 북한이란 나라는 상당히 불안정한 나라잖아요. 네.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보면 알다시피 우크라이나에 만약에 핵이 있었더라면 러시아가 침공했을까? 아니 우리나라는 핵이 없더라도 중국이 침략하지는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네. 제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은 장래의 어떤 위협의 문제고요. 제 얘기는 우리의 심리적 문제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의사결정권자들이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의 어떤 핵과 관련한 불균형 상태가 하나의 우리의 어떤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는 강대국한테 우리는 잘못 보이면 안 돼. 우리는 북한 핵에 대해서도 이것도 관리를 해야 돼. 이걸 하려면 미국하고 철저히 동맹을 지켜야 돼. 근데 이게 완전히 불균형한 동맹이 돼도 우리는 납작 엎드려야 돼. 할 아니, 말을 할 수가 없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의견은 동의하지 않는데 그럼 역으로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자, 미국과 독립하기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국방력이라든가 세계 안보 체제에서 따로 독립하기 위해서라도 독자적인 핵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미국의 의견에 반하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런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역으로 미국의 의견에 반하게 문재인 정부 때 북한하고 확고하게 교류 문제라든가 평화 문제, 경제 지원 문제를 할 수도 있었는데 왜 못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북한과 평화 체제를 구성하지 못하는 것도 미국 때문에 못한 거고. 역으로 보면은 아니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많이 나간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군사적으로 주체성을 그러니까 자주국방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과연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네, 그럼 모든 나라 얘기를 안 듣고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미국의 의사에 우리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주권 국가로서 자율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결정의 결과는 미국하고 상이한 결과하고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율권을 갖고 있는 경우하고 네. 애초부터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의존돼 있는 상태하고 다르다. 그리고 저는 언제까지 우리가 동맹이라고 의지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미국이 저렇게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할까? 지금도 많이 쇠약해져 가고 있고. 그럼 중국은 언제까지 이런 어정쩡한 관계 우리하고 유지할까? 만약에 이것이 악화되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얻어 터지고 그런데 미국 눈치만 봐야 되고 우리가 그러면 경제가 이 안보하고 관계가 없이 옛날처럼 별도로 정경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면 또 저는 좀 괜찮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안보 문제에 우리가 목숨 걸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경제가 안보하고 직결돼 있잖아요. 앞으로 경제 문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언급하는 대통령 그냥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그 침탈자로 보고 다 탄핵해 버리는 게 어떨까요?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한 내용 중에도 자유경제 질서를 위반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구 중에. 예.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뭐 정경련 이런 데 이용해서 기업한테 너무 이렇게 압박을 하고 그게 이제 일종의 배임이라든가 제3자 뇌물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렇게 경제와 안보가 직결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또 그 사실은 자급자족도 부족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자원민족주의 아니에요.
근데 자급자족도 잘 안 되지, 에너지도 부족하지, 식량은 물론 이제 쌀이 그나마 있어도 다행이긴 하지만 다른 식량도 아직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역을 안 하고 살아남을 수 있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또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일본은 어떻게든 그래도 생존은 가능한. 네, 생존이 가능하죠. 네, 내수 인구도 많고 때문에. 땅도 크고. 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강대국의 눈치 전혀 안 볼 수는 없겠지만 강대국의 눈치를 계속 보면서 널뛰게 하는 무역을 하고 경제를 했을 경우에는 결국 우리는 이 경제도 같이 몰락하겠구나. 그리고 결국은 뭐냐? 군사적으로 우리가 자주국방을 강하게 확립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이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핵 무장을 문제를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카드를 버리면 안 된다. 당장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네, 뭐 이 포기 선언을 하는 일은 있어. 아니, 우린 준보유국이라고 이미 전 세계가 생각하는데 대놓고 포기 선언을 하다니 이런 어리석은 일이 있느냐. 네. 그리고 저는 추출 핵물질의 보유 있잖아요. 적어도 일본 수준까지는 우리가 큰 소리 치면서 얻어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 그 보수적인 언론이나 이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그 정도 약속은 받아와야 되지 포기 않느냐. 선언만 했잖아요. 네. 포기 선언만. 그러니까 도대체 이분이 보수가 맞느냐 하는 생각도 별 저는. 생각이 없으시죠. 솔직히 말해. 그러니까 그래서 답답하다 이거.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핵무장은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각오가 좀 돼 있어야 돼요. 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아까 그 프랑스가 당한 그런 일들 그럼 그 정도 우리 다음은 돼 동맹도 있어요. 깨지고 미국에서 제재도 하고 뭐 난리 칠 건데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경제 중국이나 규모라든가. 러시아, 그렇죠. 경제 규모도 중국하고. 상당하고요. 중국하고 러시아에 대한 어떤 전략적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를 압박하면은 중국하고 러시아 쪽으로 붙을 수도 있으니까 세게 압박 못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해지는 게 미국한테 나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까 봐 그런 것이지 묵인할 여지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마구 해갖고 될 일은 아니고 굉장히 저는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국민적으로도 상당한 공감대가 올라갔을 때 그리고 북핵에 대한 어떤 7차 핵실험 같은 게 벌어지면 그것이 하나의 또 명분은 될 수 있죠. 게임 체인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 확산 금지 협약인가요? NPT. 네, 거기에 10조인가 네. 있어요. 거기 보면 인근 국가의 핵무장으로 인해서 군사적 그 위협이 극대화되면 이 어떤 서로 확산 금지의 어떤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그것을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든지 네. 뭐 그렇게 비슷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조항을 우리가 활용할 명분도 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이미 준보유국이 된 상태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이 과정이 상당한 어떤 고통과 갈등과 투쟁이 필요한 거라 또 그 과정에서 한 몇 달이든 몇 년이든 지금과 유사한 지금도 우리가 경제 굉장히 어렵잖아요. 미중 때문에 이와 유사한 어떠한 압박이 한동안 지속돼 있죠. 이제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각오와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과연 돼 있느냐 또 정치권 안에 여야 간의 공감대가 좀 형성돼 있느냐 저는 이런 것들이 다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그 길을 선택해서 갈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마지막 카드를 죽이면 안 돼요. 버릴 필요는 없다. 죽이면 안 돼요. 이해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저도 한국의 뭐 좋아하는 건 보수 아닙니다. 정도 되면은 네. 핵민족주의 정도를 주장하는 또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네. 뭐 우리 한반도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이현주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또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또 나와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이현주 의원 시간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